네. 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융합 프로젝트 과목에서 구현했던 이제 시리얼라이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 융합 프로젝트 과목에서는 이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과제였는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강 신청 프로그램은 너무 이제 크고 이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간략화해서 이제 그냥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책 정보를 전달하는 서점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정의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북 객체 하나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 객체는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고 조회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인기책으로 분류한다. 이게 일단은 저희 첫 번째로 받은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팀에서 맡은 부분이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 모듈을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오늘 더 집중해 볼 거는 통신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를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는 직렬화와 역직렬화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통신 프로토콜인데요. 먼저 통신 프로토콜 하면은 이제 많이 아시는 HTTP 아니면은 뭐 FTP 아까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SSH 등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개 이상의 객체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걸 코드상으로 구현해보면서 프로토콜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작동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프로토콜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를 이제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념은 직렬화인데, 직렬화는 이제 자료 구조나 객체의 상태를 저장, 전송, 복원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렬화 포맷 형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아는 JSON이나 XML 등이 텍스트 형태고, 이제 바이너리 형태도 이제 뭐 자바 시리얼라이저 형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렬화, 역직렬화 구조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 살펴볼 주요한 이제 클래스,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클래스를 저희가 구현해 볼 건데, 이제 시리얼라이저는 객체를 입력을 받아서 바이너리 스트림을 반환하는 객체고, 디시리얼라이저는 바이너리 스트림을 받아서 객체로 변환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프로토콜이 이제 융합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더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좀 변경해 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첫 번째 1바이트에는 타입, 요청과 응답을 구분하는데요. 응답은 0이고 요청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바이트는 코드, 그래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일 때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바이트는 바디의 랭스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바디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자바에서 그 뒤에 얼마만큼을 가져올 건지 알아야지 이제 스트림에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디 정보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북 객체를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북 클래스를 먼저 작성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요구사항에서 북 객체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조회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인기책으로 분류한다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is popular 메소드와 retrieve 메소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생성자와 toString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에서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만들어 보기 앞서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이제 이진수를 이제 바이너리 스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앞서서 6바이트는 이제 헤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그래서 앞에 보시면 6바이트까지는 헤더임을 이미 정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1바이트는 타입, 그리고 두 번째 1바이트는 코드, 나머지 4바이트는 바디랭스, 이렇게 헤더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더를 해석하고 바디를 해석하려고 보니까 바디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바이트는 뭘까? 2바이트는 뭘까? 4바이트는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바디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디에 실려있는 객체는 북객체이고 북 클래스 멤버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순서대로 바이트 배열을 변환한 것이라고 이제 추가 정보를 주겠습니다. 여기선 바디가 많이 생략되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추가 정보를 토대로 이제 북 클래스를 아까 정의한 북 클래스에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int형 in serial number, 스트링형 name, int형 price, int형 hit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nt형 시리얼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를 앞에서 바디에서 맨 앞에 4바이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시리얼 넘버의 값이 되겠고, 그 다음 스트링을 가지고 오려고 봤는데 스트링은 정해진 타입이 없습니다. 정해진 크기가 없습니다. 원시 타입은 정해진 크기가 있어서 형 타입만 알게 되면은 이제 바이너리 스트림에서 값을 복원할 수 있는데 참조 변수형 타입은 그 타입을 안다고 해서 바로 값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추가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조 타입 변수 앞에는 int 타입의 참조 변수의 크기를 나타낸 데이터가 존재한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트링이라고 했을 때 스트링의 크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스트링 앞에 스트링의 크기를 나타내는 int형 변수가 먼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링의 크기가 5바이트다 라고 하면은 그 크기 정보를 먼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5바이트만큼의 스트림을 가지고 와서 복원하게 되면 스트링의 값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헤더는 프로토콜에서 사전에 정의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스트림을 보고 프로토콜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는 사전에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바디도 사전에 정보를 정의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바디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객체를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객체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프로토콜을 빈번하게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헤더처럼 사전에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메타데이터라고 이제 아까 말했던 앞에 아까 추가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너리 스트림이 바디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추가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이제 이진수를 해석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구현을 해볼 텐데요. 그 이제 시리얼라이저를 구현해 볼 텐데 이제 구현을 살펴보는 거는 역직렬화 그 클래스인 디시리얼라이저 위주로 보겠습니다. 보통 그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에서 직렬화 역직렬화에서 생기는 문제는 보통 역직렬화에서 발견되거든요. 역직렬화에서 복원을 할 때 어떤 정보가 없어서 복원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역직렬화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직렬화는 이제 따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추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정보들이 코드상에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int형 시리얼 넘버가 첫 번째 바이트 to int라는 정보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하죠. int형 시리얼 넘버라는 걸로. 그리고 동일하게 복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그리고 생성자에다가 그 순서에 맞춰서 복원한 변수를 넣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이진 바이너리 스트림을 해석할 때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코드상에 어디서 나타나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코드상의 구조와 그 메서드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트 투 인트는 이제 시리얼 넘버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순서도, 변수의 순서도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가 맨 처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복원했고, 그 다음에 네임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원했고, 이런 순서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코드의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메타데이터가. 근데 이런 메타데이터가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은, 먼저 북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구조에서 먼저 출발해서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이런 구조로 직접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메타데이터를 알고 코딩하는 것의 문제는 아주 많은데요. 일단은 진행하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는 디시리얼라이저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노션에 올라온 글 살펴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북 객체가 변경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게터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필드를 인자로 갖는 생성자도 추가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요구사항에서, 기존의 북 클래스에서는 없었는데 왜 추가가 됐냐면, 이런 코드가 직렬화, 역직렬화를 할 때 게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필드를 인자로 갖는 생성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과는 관계없지만 쓸모없는 코드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게 전송 객체 종류 하나가 추가되면 메소드 두 개가 추가 구현돼야 됩니다.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 각각에 이제 추가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북 객체가 이제 바이트 배열을 북 객체로 변환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셜 북이라는 객체가 하나 더 추가된다, 클래스가 추가된다 라고 했을 때는 메소드도 하나씩 시리얼라이저와 디시리얼라이저에 추가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객체 클래스의 종류가 추가될 때마다 그 메소드를 만드는 게, 일단 코드를 짜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은 바이너리 형태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바이너리 스트림으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디버깅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코드의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지 보수가 어렵고 깨지기 쉬운 그런 코드가, 객체지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게터와 생성자가 추가됐는데, 게터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 없이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캡슐화가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이제 또 비즈니스 로직과 관계없이 만드는 거는 불변식이 깨지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하고 그만 프로젝트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추가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북객체 여러 개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상속받은 스페셜 클래스의 객체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고, 북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시리얼 넘버 클래스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또 많은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의 메소드를 만들고 이제 직접 코딩을 하고 디버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의 그 직렬화, 역직렬화 메소드를 좀 더 범용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리플렉션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면은 이제 조금 더 범용적인 직렬화, 역직렬화 모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리플렉션이 뭐냐면은,
컴파일 타임에 클래스 인터페이스 메서드 필드의 정보를 가지지 않고 런타임에 획득한 정보, 그러니까 뭐 클래스 이름 같은 정보로 클래스 메서드 필드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런타임에. 그래서 클래스의 메타데이터를 런타임에 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런타임에 클래스 이름을 바꿔서 메타데이터를 동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범용적인 이제 직렬화, 역직렬화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추가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런타임에 획득한 정보라고 하면은 클래스 이름이 여기선 되는데요. 클래스 이름을 알아야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아는 필드를 먼저 앞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body length 뒤에 클래스 네임 사이즈, 왜냐면 클래스 네임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형일 거기 때문에 크기가 아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클래스 네임 있는 형태로 구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을 사용한 통신 모듈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디시리얼라이저의 일부인데요. 바이트 투 오브젝트라고 해서 범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 오브젝트로 메서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코드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라인에서 위에서 첫 번째 라인 위의 라인에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클래스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는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당 클래스의 빈 생성자를 가지고 오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화를 한 모습을 빨간색 블럭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럭에서는 get all field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순회를 돌면서 set 데이터 메서드를 통해서 이전에 그 오브젝트 위에 생성한 객체에서 생성된 객체에서 필드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get all fields라는 메서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클래스라는 빨간색 박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재기적으로 get all fields를 호출해서 상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멤버 변수 정보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북클래스를 상속한, 재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북클래스를 상속한 스페셜 북클래스에 모든 이제 상속 계층에 있는 모든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정보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 요구 사항 중에 한 개였던 북클래스를 상속한 스페셜 북의 클래스를 전송해야 함,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set 데이터 메서드를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간단하게 이제 필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타입에 따라서 복원해서 객체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은 배열이나 아니면 디폴트 문에 있는 이제 것을 보시면은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배열이라고 했을 때 또 배열 안에 있는 객체들을 또 역직렬화하고 또 아니면 디폴트 문에 있는 것은 이제 참조 변수 타입을 가지는 이제 변수 타입에서 역직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멤버 변수 타입 위로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스트링 이외의 것이 있을 때 재기적으로 역직렬화를 수행해서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이제 다른 프리미티브 타입 이외의 것이 있을 때 역직렬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던 북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int형 시리얼 넘버를 시리얼 넘버 클래스형으로 변경이라는 추가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이트 투 오브젝트 어레이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배열을 이제 여러 개 객체를 전송할 것이라는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메서드인데 다른 것은 이제 객체를 역직렬화과 똑같은 로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다만 추가된 것은 카운트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객체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네, 그런 정보를 넣은 것을 빨간색 박스 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
이제 클래스를 보시면은 아까는 불필요한 게터들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게터들은 삭제됐고 생성자는 이제 그래서 캡슐화가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직렬화, 역직렬화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 만들지 않은 클래스의 직렬화의 어려움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려움이었는데 내부 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로는 이제 생각한 것처럼 바로바로 이제 직렬화, 역직렬화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빈생성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로부터 리플렉션에서 무조건 생성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빈생성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고 필드를 얻는 방식으로 저는 범용성을 위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래서 빈생성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만든 통신 모듈과 같이 불변식 유지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할 객체의 클래스 구조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같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자바 직렬화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에 있는 클래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이제 직렬화하고 역직렬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라서 해결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직렬화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자바 직렬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바 직렬화의 여러 단점들 때문에 다른 직렬화 포맷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직렬화 포맷도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그 발표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해서 그 노션에 이제 정리를 또 따로 했으니까 발표랑 좀 다른 결로 했으니까 노션에 있는 글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없으시면은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일정 잡히면은 또 공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